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올더 석슬리 원작의 토요일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맑게 개인 토요일 오후였다. 안개 낀 봄 햇빛을 받은 런던은 환상의 도시처럼 아름다웠다. 햇빛은 황금색으로 빛났고 그늘진 자리는 푸른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희망에 넘쳐나듯 하이드파크 공원의 그을음투성이 나무에는 새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실록의 잎은 믿기 어려울 만큼 산뜻하고 환하여 마치 무지개 한가운데 있는 초록색 띠에서 따온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공원을 걷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은 뚜렷이 드러났다. 죽었던 것이 지금 막 살아나고 그을음에도 싹이 터 무지개의 초록띠와 같이 변해가고 있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한 이 기적적인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 자신도 달라졌다. 봄의 기적에는 전염적인 무엇이 깃들고 있었다. 전보다 더 열렬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무 아래를 거니는 쌍쌍의 남녀들은 한층 더 행복감에 잠겼거나 혹은 한층 더 불행했을지도 모른다. 태양이 모자를 벗은 뚱뚱한 사람들의 대머리에 키스를 퍼붓는 동안 그들은 이렇게 장한 결심을 하는 것이었다. 이젠 위스키도 끊고 사무실 타이피스트를 데리고 나오는 일도 그만두고 늦잠도 자지 말아야지. 때마침 봄에 도취한 사내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거기 아름다운 아가씨, 이렇게 좋은 봄날 혼자 거닐기 외롭지 않으신가요? 봄 기운에 취한 사내들의 인사를 받은 젊은 여자들은 평소의 가정교육과 경고도 그만 잊어버리고 산책을 하자는 사내들의 말에 선뜻 승낙했다. 네, 좋아요. 공원을 지나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중년 신사들은 일에 지쳐 굳어진 마음이 봄 기운처럼 부드럽고 너그럽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아내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건만 벼랑간 솟구치는 애정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줄 선물을 좀 사가지고 가야지. 선물은 무엇으로 할까? 설탕에 진 과일을 한 상자 살까? 아내는 그 과일을 좋아했지. 혹은 진달래 화분을 한 개? 혹은... 그러자 비로소 지금은 토요일 오후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게는 이미 모두 닫혀 있을 것이다. 아내의 마음도 역시 닫혀 있겠지. 아내는 싹트는 나무 아래를 거닐어 보지 않았을 테니까. 그들은 반짝이는 서펜타인 호수 위에 떠있는 보트와 뛰놀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푸른 풀밭에서 손을 맞잡고 앉아있는 연인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다 보았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가게 문은 닫혀 있으니. 이 빛나는 봄빛과 싹트는 나무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감동을 피터 플랫도 느낄 수 있었다. 그 역시 이런 것에 전보다 더한 고독감과 실망감을 느꼈던 것이다. 나무엔 이미 새잎이 싹트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죽은 듯 활기가 없었다. 연인들은 끼리끼리 짝을 지어 거닐고 있는데 그는 홀로 걷고 있었다. 봄빛은 따스한데 그는 오히려 비애감까지 느끼며 하이드파크 공원을 어슬렁어슬렁 거닐었다.
여느 때처럼 그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이런. 아가씨, 발목을 삐었군요. 괜찮으신가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대로 계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상상은 이를테면 어느 젊은 미인이 바로 자기 앞에서 돌에 미끄러져 발목을 삔다. 그러면 피터는 실제보다 키도 훨씬 커지고 얼굴도 훨씬 멋진 미남자가 되어 넘어진 아가씨에게로 달려가 응급치료를 해준다. 택시! 그는 여자를 택시에 태워 그로스브나 스퀘어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귀족의 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젊은이가 들어갔어요. 아이를 구해나봐요. 아유, 멋진 장면이네. 자, 아이는 무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의 상상은 또 다른 나래를 편다. 그것은 파운드 폰드 연못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출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영원한 감사를, 아니 감사 이상의 것을 받는 것이다. 물론 그 어머니는 젊고 돈 많은 미망인이다. 그럼 비망인이라야 하지. 또는 어떤 여자가 슬픈 표정을 지은 채 매우 쓸쓸하게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대담하면서도 공손하게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서 모자를 벗고 빙긋이 미소를 던진다. 적적하시겠습니다. 그는 말을 건다. 너무나도 맵시 있게 말이 술술 나온다. 랑카시어 사투리에 티도 없고 보통 때에는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것이 고통이었을 정도의 그 끔찍한 말더듬거림도 전혀 비치지 않는다. 아가씨, 쓸쓸해 보이시는군요. 저도 그렇답니다. 저 옆에 잠시 앉아도 될까요? 여자는 미소를 띄워 그를 바라본다. 옆에 앉아도 좋다는 긍정의 미소다. 그는 여자 옆에 앉는다. 참 좋은 날씨군요.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전 더욱 쓸쓸해진답니다. 왜요? 사실 전 고아랍니다. 결혼해서 로슈데일에 살고 있는 누이가 한 명 있지만 누이도 출가했으니 저 혼자인 셈이죠. 이런 날이면 저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더 견디기 힘들답니다. 모두들 짝을 지어 저렇듯 한가롭게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는데 저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사실은 저도 고아예요. 그리하여 이것은 그들 사이에 커다란 인연이 된다. 그리고 여자는 울기 시작한다. 울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 여자는 다소 쾌활해진다. 우리 함께 영화나 보러 갈까요? 영화요? 외로운 사람끼리 말입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결혼을 한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에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자기가 외롭고 쓸쓸하다고 누군가에게, 특히 여자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용기조차 없었다. 그는 심한 말더듬이었다.
그의 말더듬은 무서울 정도였다. 키는 짝달막한데다 안경까지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거의 언제나 여드름이 잔뜩 깔려 있었다. 게다가 그가 걸친 회색 양복은 아주 허름했으며 소매는 짧아서 그의 팔목이 거의 다 드러나 보였다. 그가 신고 있는 목이 긴 구두는 깨끗이 약으로 닦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싸구려라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다. 오늘 오후 그의 공상을 깨뜨려버린 것도 이놈의 목이 긴 구두 때문이었다. 그가 눈을 내려뜨고 생각에 잠긴 채 홀로 걸어가면서 택시를 타고 그로스브나스키어로 가는 길에 그 귀족의 젊고 예쁜 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하고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그의 내적 생활의 투명한 환상을 깨고 번갈아 딛고 나오는 시커먼 목 긴 구두가 그만 그의 눈에 띄고 만 것이었다. 참 흉측하구나. 이놈의 구두는 새 것일 때도 별 볼 일 없었지만 낡으니 더욱더 끔찍하게 돼버렸어. 그는 구두골을 넣어보았지만 걸어다니다 보니 별 쓸모가 없었고 콧등의 위쪽 가죽은 몹시 주름져 소름 끼칠 정도였다. 닦아놓은 뒤에도 바짝 말라 겉만 번지르르한 가죽에는 무수한 잔금들이 그물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였다. 구두끈은 자주 메었다 풀었다 하는 바람에 끈 구멍이 달아서 그 검은 에나멜이 벗겨지고 노쇠가 훤히 드러나 보였다. 이 형편없고 무서운 꼴이라니 구역질이 나는군. 하지만 아직도 더 신지 않으면 안 되리라. 피터는 전에 해보고 또 해보았던 계산을 다시 해보기 시작했다. 매일 점심값을 3펜스 반씩 덜 쓰고 날씨가 좋을 때는 버스를 타지 않고 매일 아침 도보로 출근을 하면 그러나 계산은 아무리 주위에서 해보고 자주 해본들 주급 27실링 6펜스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구두값이 비싸서 새 구두를 맞출 만큼 저금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남아 있었다. 바로 양복이었다. 게다가 설상가상격으로 나뭇잎이 싹트고 태양이 빛나는 이 봄에 그는 연애하는 여러 연인들 틈에 끼어서 홀로 걷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은 오늘따라 그에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피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구두는 그를 추격하여 비참한 명상으로 이끌어갔던 것이다. 두 젊은 여자가 와트 동상에 서 있는 서펜타인 호숫가의 우습기를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갔다. 피터는 그녀들의 뒤를 따라갔다. 향긋한 향수 냄새가 그녀들 뒤에서 공중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이 냄새를 굶주린 듯 들이마셨다. 가슴은 전에 없이 무섭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에겐 그녀들이 신비해 보였고 사람 같아 보이지조차 않았다. 그야말로 아름다웠고 감히 손대지 못할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졌다. 그는 서펜타인 호숫가를 걸어 내려오다가 그 여자들을 만나자 첫눈에 그 여자들의 화려하면서도 거만해 보이는 아름다움에 압도됐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자들의 뒤를 밟았다. 내가 지금 왜 이 여인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 왜? 그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가까이 있고 싶어서였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말하자면 무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녀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환상적이고도 억누를 수 없는 희망에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들의 섬세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마치 그의 온 인생이 그 냄새에 달려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말이라니까. 진짜? 그는
정신없이 그녀들을 바라보다가 그녀들을 샅샅이 살폈다. 두 여자는 다 키가 크고 날씬했다. 그중 하나는 가장자리에 짙은 회색 털을 단 회색 라사 외투를 입고 있었다. 또 다른 여자는 전체가 털가죽으로 되어 있는 외투를 입고 있었다. 오늘처럼 그늘이 져서 쌀쌀한 봄날 오후에 저 여자가 이렇듯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건 황금색 여우 20여 마리가 희생된 덕분이리라. 둘 중 한 여자는 회색 양말을 신었고 다른 하나는 누르스름한 양말을 신고 있었다. 한 사람은 회색 기드 구두를 신었고 다른 사람은 뱀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다. 모자는 조그마했고 그녀들에게 꼭 들어맞았다. 조그마한 검정색 프렌치 불독이 그녀들의 뒤를 바싹 따르는가 하면 때로는 앞장서면서 따라가고 있었다. 개 목걸이에는 얼룩진 늑대 털가죽 장식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검은 개의 머리 주위에 옷깃처럼 나와 있었다. 피터는 그녀들의 뒤를 바싹 붙어서 따라 걸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올더 석슬리 원작의 토요일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시인이자 문명 비평가이기도 한 올더스 헉슬리는 1923년 생존의 의의를 상실한 1920년대 지식인과 부유한 부인의 허무주의를 묘사한 작품 광대춤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 밖에 대표작으론 반유토피아 소설인 멋진 신세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올더스 헉슬리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아주대 영문과 김설자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시인, 문명비평가 올더스 헉슬리는 1894년 서리주 고달밍의 명문가에 태어나 이튼과 옥스포드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의 할아버지는 저명한 생물학자 토마스 헉슬리였지요. 그는 소설 크롬 옐로우와 광대춤으로 작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혔고 수많은 단편을 썼는데 단편을 완벽한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대표작으로는 1차 대전 후에 영국 사회를 풍자한 연애대위법, 반유토피아적 소설 멋진 신세계, 반자전적 소설 가자의 눈이 멀어 외에 백조의 죽음 등이 있으며 철학서로는 불멸의 철학, 이해의 문 등이 있고 평론서로는 목적과 수단, 멋진 신세계 재방문 등이 있습니다. 수필집으로 아도니스와 알파벳 등이 또한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로서 그의 작품은 우아하고 위트가 있으며 비관적인 풍자로서 주목받았지요. 소설에서 이지적인 영국 문필계 사람들이 우쭐대는 것을 심술궂게 풍자하기도 했는데요. 박식함이 듬뿍 묻어나는 매우 다양한 글을 썼습니다. 그의 소설, 시, 드라마, 수필, 기행문 등은 형식뿐 아니라 주제면에서도 매우 다양합니다. 초기 단편과 소설들은 주로 풍자적이며 기존 사상과 규범을 헐뜯었고 종교, 인습적인 도덕, 낭만적 사랑 등을 시니컬하게 가차없이 조롱했지요. 후에는 좀 더 심각한 의도로 글을 썼고 점차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평화주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양의 신비주의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의 신비적이던 견해는 점차로 정치 도덕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가 후에는 주로 종교적인 시각에서 글을 썼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올더스 헉슬리 원작의 토요일 일부를 마치겠습니다.